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영토의 약 50%가 물속에 있다는 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우린 해양의 5%만 탐사했어요. 12명이나 달 표면을 걸었지만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간 사람은 단 4명뿐이에요. 바다 깊숙이 들어갔는데 결정적인 모험은 압력이에요. 더 깊은 곳에선 온도가 매우 낮고 가시성은 0인데다가 압력은 너무 강해서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것보다 해저로 보내는 게 더 어려워요. 볼 순 없지만 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몸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너무 커서 100마리 이상의 성인 코끼리 또는 50대의 전보 제트기가 여러분 머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이 압력은 육지에서보다 1000배 더 커요. 한편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압력은 0으로 떨어져요. 우린 행성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알고 보니 해저 지도를 만드는 것보다 쉬웠어요. 나사는 우주를 탐사할 때 전파를 사용하는데 수조 리터의 물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바다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태평양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반면 대서양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만 해도 대서양은 거기 있지도 않았거든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분리되었을 때 형성되었죠. 이제 태평양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매년 5cm씩 커지고 있어요. 바다는 심지어 블룹이라고 불리는 특유의 소리를 갖고 있어요. 꽤 크며 저주파이고 좀 으스스한 소리가 나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1997년에 감지되었죠. 하지만 몇 년 후 다른 연구에 의해 그 블룹이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온 빙산에 의해 나온 소리란 걸 발견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는 호수와 강이 있어요. 이는 바닷물과 황화수소가 주변의 물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렇게 호수와 강이 형성되면 바다 바로 안쪽에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덴마크 해협 폭포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도 물속에 있어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사이의 바다에 있죠. 높이는 3,500m인데 물의 양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거의 2,000배 더 많아요. 이 수중 폭포가 가능한 이유는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보다 밀도가 훨씬 높아서 차가운 물이 훨씬 따뜻한 이르밍거 해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긴 산맥 또한 신비로운 수중 세계에 숨겨져 있어요. 대양저 산맥은 길이가 거의 65,000km예요. 사람들은 이 산맥에 대해 겨우 1%만 알아냈어요. 우린 화성이나 금성 표면에 대해 아는 것보다 이 산맥에 대해 아는 게 적어요. 챌린저 해연, 마리아나 해구의 남쪽 부분에 있죠. 11,000m가 조금 넘는 굉장한 깊이의 작은 골짜기예요. 우리의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챌린저 해연에 넣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수면 위에 닿기까지 여전히 2km가 모자랄 거예요. 94% 생물체가 수생생물이며 해양생물의 거진 3분의 2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상어, 귀신고기, 그리고 주름상어와 같은 으스스한 상어들을 포함해 새로운 종들이 항상 발견되고 있죠. 저 아래에 어떤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또 아래에 숨겨진 보물도 있어요. 바다에는 2천만 톤의 금이 있지만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출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형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해저 전체에 흩어져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꺼낼 수 있다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각 4.08kg의 금을 얻게 될 거예요. 얕은 물에 있는 산호는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직사광선에 노출이 돼도 괜찮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막을 개발했죠. 기본적으로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한 거예요. 산호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입도 눈도 없어서 이게 바위나 다름이 없어 보이지만 해양 무척추 동물의 범주에 속해 있어요. 지구의 많은 산소는 바다로부터 와요. 과학자들은 약 50에서 80%라고 주장해요. 산호는 해양식물, 대부분 해조류에 의해 생산돼요. 지진 해일은 30m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수면 아래의 파도는 훨씬 더 큰데 파도가 부서지기 전엔 무려 240m의 높이까지 이를 수 있죠. 남극 물고기는 몸 안에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이 단백질들은 물이 너무 차가워졌을 때 물고기가 얼지 않도록 얼음 결정에 달라붙어요. 귀에 조개 껍데기를 갖다 대면 마치 조개 껍데기의 기억이 그 안에 갇힌 것처럼 먼 바닷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사실 조개는 현재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변 소리를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해에는 100만 개의 화산이 있고 폭발의 80%는 물속에서 일어나요. 해파리는 가장 오래된 수중생물 중 하나이며 이들의 조상들은 5억에서 7억 년 전부터 살고 있었죠. 그럼 해파리가 2억 4천만 년 전에 나타난 첫 공룡보다 2배 이상 나이가 많은 거예요. 상어도 약 4억 년 정도로 오랫동안 존재해오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뼈가 없고 연골이 있다는 점이죠. 우리 코와 귀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거 말이에요.
상어의 피부는 물고기 비늘이라기보단 이빨 같은 물질로 덮여 있어요. 피부 돌기죠. 그래서 상어의 피부는 약간 사포처럼 느껴지고 상어는 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드워프 랜턴 상어라 불리는 가장 작은 상어 또한 바다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주 승무원들은 3년 넘게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행성에 착륙하기 위한 준비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암석 샘플을 모아 연구하고 네바다 국가안보부지에 있는 고대 화산 지형을 탐험하고 하와이 곳곳에 있는 가스와 용암 분출구, 용암 호수, 구덩이 분화구를 조사하는 것을 포함했어요. 미세 중력 조건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은 끈을 메고 옆으로 매달려 벽을 따라 움직이면서 비스듬히 걷는 법을 배웠어요. 우주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식이요법과 수면요법을 통해 그들의 한계를 시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요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세계의 표면에 도달하는 데는 3일 3시간 49분이 걸렸어요. 폭풍의 바다나 센트럴베이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 착륙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시야가 좋고 비교적 매끄럽고 가능한 한 적은 추진체로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공상 과학 소설의 시작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에 달에 착륙했을 때의 실화입니다. 그 이후로 달은 오늘날까지 12명의 인간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달을 이웃 우주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비한 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은 항상 우리에게 같은 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와 지구의 유일한 영구적인 자연위성은 동시에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이 항상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달은 고정된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제로 매년 지구로부터 3.8cm씩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구와 달은 비록 38만 4,400km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지구 표면 바다와 해양 조수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반면 사실 우리 지구는 달에서의 움직임에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월진이라고 불리며 지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돼요. 일부는 30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밤 우리에게 완벽하게 둥글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달은 사실 타원형이에요. 레몬과 같은 이런 모양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달에 있는 인간의 흔적은 발자국뿐만이 아니에요. 1969년 미국 우주 비행사들은 2개의 골프공, 유명한 예술가 앤디 워홀의 그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보낸 메시지와 같은 많은 물건들을 달 표면에 남겼어요. 현재까지 달 위를 걸었던 마지막 사람 중 한 명인 유진 선언이라는 이름의 우주 비행사는 1972년 달 표면에 딸의 이니셜로 낙서를 했습니다. 달에는 바람이나 다른 종류의 날씨 변화가 없기 때문에 TDC라는 글자는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달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폴로 17호의 우주비행사 해리슨 잭 슈미트는 맑음의 바다 계곡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 달 착륙선에 다시 탑승했는데 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가 우주복을 벗었을 때 충혈된 눈, 재채기 발작, 그리고 다른 알레르기 반응이 2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우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달이 독자적인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달 표준시라고 부르지만 지구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달에서의 1년은 12일로 나뉘고 그 각각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한 달에 맞먹습니다. 이 하루는 달 위를 걸었던 우주비행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어요. 이 달력의 시작일은 닐 암스트롱이 달 위를 걸었던 순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달의 첫날은 1969년 7월 21일 세계 표준시 2시 56분 15초에 시작됐어요. 달은 대기가 매우 얇기 때문에 덥고 추운 꽤 이상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달의 기온은 93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극지방 부분의 온도는 항상 영하 240도 정도예요. 인간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달과 지구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달의 존재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중세시대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보름달이 뜨는 동안 일부 사람들이 다양한 건강 이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보름달과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연관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달 미치광이 혹은 달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달 주기의 영향을 받는 지구 생물들은 인간뿐이 아니에요. 개 주인들은 보름달이 뜨는 동안 응급실로 반려견을 데리고 갈 가능성이 28% 더 높아요. 그래서 대중문화에서 늑대가 보름달에 울부짖... 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에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 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의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 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 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